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미국에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안도감을 준 건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수균 특파원입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 충돌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를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미중 경제의 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미중 간 잠재적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he wanted me to share with all of you that we're doing very well in respect to a potential trade deal with China.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연준 인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이며 이는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certainly there are outside factors, some uncertainty, including changing policies in Washington, or we need to let monetary policy continue to do its work. 이런 상황에서 이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등 5개 주를 조사한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3으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4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큰 2개월 연속 하락폭으로 관세가 제조업 경기 위축을 부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했을 뿐 침체에 빠진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였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전 세계가 모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치를 한 번에 1.0%포인트나 낮췄습니다. 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예측했습니다. 1월 2.0%에서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내린 겁니다. 비상계엄 영향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반영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더해지면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0.7%포인트 내리며 1.4%를 예측했습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 전망입니다. IMF는 무역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1월보다 0.9%포인트 대폭 하락한 1.8%를 예측했습니다. 중국도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긴축적 금융 환경 등으로 성장률이 1.7%포인트나 하락하며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과 주가와 시장 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향하고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했죠.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특사가 다시 공석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너 대사는 상원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23년 10월부터 1월까지 대북 인권 특사를 지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특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터너 대사의 북한 인권 특사 면직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부 내 각종 특사를 일제히 정리하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개전 3년을 넘겼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의 장례식이 열리는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30시간 부활절 휴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다시 민간인 지역에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푸틴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물러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던 과거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готовности обсуждать этот вопрос с учетом анализа опыта пасхального перемирия, которое имело место.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파리에 이어 이번 주 런던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을 모아 휴전안을 논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특사도 모스크바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We feel, again, we're hopefully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e special envoy, Steve Witkoff, will be heading to Russia again later this week to continue talks with Vladimir Putin.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난감해졌습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는 미국 휴전안은 수용할 수 없고 휴전이 성사되기 전에 러시아와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 장례식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티칸에서 만나길 희망했습니다. 푸틴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데 이어 양자 대화 카드를 꺼낸 건 평화를 거부하는 건 젤렌스키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술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이변 없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해 이른바 빅4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분석됐던 안철수, 나경원 후보 두 사람 가운데에서는 결국 안 후보가 2차 경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만 선출하는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100% 여론조사 결과인데 선거법상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3강으로 꼽혔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들에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치열한 경쟁 끝에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경영자 출신 그리고 또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런 제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데이를 열어 후보 4명의 2차 경선 1대1 토론 상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1대1 주도권 토론과 사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가 다시 한번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분야의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화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호남권 순회 경선이 열리는데요.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는 일제히 호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SNS를 통해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정책은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엔 윤석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논란을 해소하자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물밑 통합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을 나흘 앞두고 가장 먼저 호남으로 내려가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잡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적어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에서 5조 정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김동연 후보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서해안 아리백 라인을 조성해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등 호남 공약을 구체화하며 표밭 따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오는 24일부터 1박 2일간 호남 지역을 누비며 새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은 본선을 대비한 듯 광주 전라는 득표율만큼이나 투표 참여율이 중요하다며 당원들의 적극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의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해 충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 진보적인 교황으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 그런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영화 콘클라베의 현실판이 됐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영화 콘클라베 보셨나요? 전임 교황의 개혁적 행보를 따르는 진보파와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는 보수파 간의 기싸움이 나옵니다. 실제 가톨릭 교회 내부도 상황이 비슷했는데요. 성소수자 등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선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의 행보에 반대하는 교회 보수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보수 성향의 교황으로 추기경들의 표심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콘클라베에는 유력한 후보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콘클라베가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예측 불가능한 회의가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파롤린 국무원장과 타글레 추기경, 여기에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까지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콘클라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담은 영화와 자서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탱고와 축구를 사랑했던 면모 등 솔직담백한 인간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의 삶은 자서전을 통해 자세히 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희망 두 권이 출간돼 있는데요. 80여 년 동안 겪은 역사적 사건들을 짚어가며 자신의 삶을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영화 두 교황도 다시 조명을 받습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각종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콘클라베도 차기 교황 선출을 앞두고 주목을 받는 영화입니다. 교황의 자서전은 지난달에 출간됐고요. 영화 콘클라베는 아직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점이나 영화관 가보셔도 좋겠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기념일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구의 날, 과학의 날 등을 이용해서 공약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기념일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날인 과학의 날엔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냈고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후보 기다렸다는 듯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활절이자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20일에도 후보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면 기념일들이 몰려있는 5월이죠.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념일 정치는 앞으로 더 달아오를 걸로 보입니다. 평소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각종 기념일이지만 조기 대선 전국과 겹치면서 쏠쏠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시민 불안과 인명피해 우려가 큽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대부분이 지하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원인을 헛짚어서 누수 점검 대책에만 집중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 1,422건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1.4%가 상하수도관 누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5m 이상 싱크홀만 따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대형 싱크홀의 43%는 지하공사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책은 대부분 노후수도관 정비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상하수도 누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10m를 넘는 초대형 싱크홀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누수가 원인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대형 싱크홀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려면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서울 미아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휴대전화를 든 채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에서 경찰 여러 명이 내리더니 곧이어 등 뒤로 손이 묶인 남성을 연행합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운 거야. 아니, 경찰은 거기서 이제 기린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대고 있다가 이제 그만 피고 이제 벽에 쓰라니까 쓰더라고요. 네, 반항은 안 하고. 이 30대 남성은 근처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의 포장을 뜯어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치명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 1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정형외과의 입원 환자인 피의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의 유명 관광지에서 무장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데 반발한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거리에 쉴 새 없이 구급차가 오가고 군과 경찰은 분주하게 거리를 수색합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의 유명 관광지 파할감.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이 무장 괴한의 총기 난사로 한순간에 생지옥이 됐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격 속에 울부짖습니다. देखिए तो उन तमाम के लिए ये गुजारिश है कि घबराने की कोई ज़रूरत नहीं है। यहाँ पे हम पुरअमन शहरी हैं और सरकार का भी साथ है इसमें। ये देखा जाएगा कि ये वाक़या कैसे हुआ है।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도가 통치하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파키스탄과 영유권 분쟁이 이어진 이 지역을 인도가 통치하는 데 반발한 무장단체가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장단체 카슈미르 저항운동은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8만 5천 명이 넘는 외부인이 이 지역에 정착한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급히 귀국길에 오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사악한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우려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인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be speaking with Prime Minister Modi as soon as he possibly can to express his heartfelt condolences for those lost. And our prayers are with those injured and our nation's support for our ally India.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수차례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는 이 지역에서 35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무장단체들은 인도령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편입되거나 카슈미르 전 지역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과의 2+2 관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먼저 미국으로 향했죠. 이어서 오늘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장관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관계부처 8곳의 실무진들로 꾸려진 협상 대표단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열리는 2+2 협의에서 관세와 관련해 한미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통계청이 2월 인구 동향 통계를 내놓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인데요. 2월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로 밀어놨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출생아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 93.4에서 93.8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60% 할인 쿠폰을 주는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모든 회원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지난 2월 골드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참여율이 60%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모든 스타벅스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중국, 전 세계에 아주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협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통상협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협의가 내일 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열려요.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의 전략 짚어본다면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미국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원해서 방위비 협상과 통상 협상을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투트랙으로 방위비 협의하고 통상 협의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철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율을 좀 낮추기를 원하는 전략을 취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양보할 카드로는 좀 비용을 적게 치를 수 있는 조선업에서의 협력, 그다음에 LNG 수입 확대나 항공기 수입 확대 등을 카드로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8개 부처 실무진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분야의 실무진들이 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제가 또 오를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랑 산업통상자원부 말고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갔는데요. 이런 걸 보면 어떤 부분의 의제를 다룰지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연히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곳에 반도체 이런 곳에서의 그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러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요구하는 이 정밀지도 관련된 그 비관세 장벽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는 미국에서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요구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규제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역시 또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을 했던 소고기 수입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유전자 변형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장벽, 그다음에 농산물에 관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검역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농식품 다양한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데 국방부가 빠졌네요. 이걸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트럼프가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일단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방위비까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먼저 협의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도 방위비를 높여달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도적으로 방위비와 관세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원칙으로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방부 관계자를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기를 원하는 절충교역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방산 관련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할 경우에 여러 부품 관련해서 우리 부품 관련된 거를 미국이 대신 수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그 절충교역 관련된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그 방위비 증액, 분담금 증액 관련돼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양보를 해야 되는 다른 카드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좀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방위비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이제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가 깜짝 등장할 것이냐. 또 그렇고 그리고 또 원스톱 쇼핑을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요. 3개월 만에 2%에서 1%로 낮춰 잡았습니다. 2%도 낮은 건데 1%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모든 생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 이게 지금 2%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체력에도 못 미치는 절반에밖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유발될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금 트럼프가 유발하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국제통상 불확실성이고요.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컸는데 그 이유는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39%라서 40%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미국과 중국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이만큼 우리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라서 네. 이것이 사실은 내년 성장률도 역시 또 0.7%포인트 내려서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IMF 자료 자체를 보면요. 트럼프의 관세율이 지난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 자체만으로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예. 당연히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미국, 중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이 세게 맞붙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0.9%포인트나 대폭 하락을 해서 1.8%를 예측을 했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은 미국이 과연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요. 그렇죠. 예. 미국이 연준에서 이번에 점도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장기 성장률은 1.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률인 1.8%와 동일한 수준이라서 여전히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IMF는 그 기준에 따르면. 그렇지만 뭐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사실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0.6%포인트 하향 조정을 해서 올해 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되게 집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나라는 멕시코로 나왔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올해 역성장 전망을 나왔는데 그만큼 멕시코는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도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해왔는데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3%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인 것을 감안하면 3%로 올려잡은 것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속도가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미국 이 전망치로 봤을 땐 1.8% 이 정도면은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월가 쪽의 분위기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IMF에서도 침체 가능성을 이제 기존보다는 한 40% 가까이로 이번에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는 지금 침체냐 아니냐에 딱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요. 미중의 협상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이 3%인 고물가, 2%를 넘어가는 고물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 할지라도 정책 금리를 낮춰서 대응할 여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또 절박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이어서 오락가락 발언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파월 의장을 해고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그를 해고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가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최근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발언을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예, 어제 이제 원래 해임을 할 것처럼 크게 압박을 했다가 미국의 증시도 급락을 하고요. 채권 시장도 흔들려가지고 된소리를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한 발에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저도 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보다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두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흔들리게 되면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는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거나 자산시장에 거품이 쌓였다가 그게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를 겪는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면서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정치인의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라라고 하는 전통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유지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 정책 목표를 법에 명시해 놔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정책 목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임기 보장을 건드리니까 이것은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이 타격을 받을까 봐 저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림자 의장을 만들겠다, 해임을 하겠다,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말이 하도 오락가락해서 본인도 지금 어떤 방향을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미중 무역 분쟁 계속 갈 수는 없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미국이 급하긴 급한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히토류하고 히토류 자석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중국이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나 실제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수개월 이내에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이 사실 고갈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미국의 첨단 산업에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이 중단이 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수개월 이내에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갈등을 상당폭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내년 말에 예상돼 있는 중간선거 승리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러브콜을 보내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제 한밤에 급등했습니다. 아마 베센트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트럼프가 협상 시에 중국과 협상 시에 대중 관세율을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좀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미국도 원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45%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실제 적용된 것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협상을 통해서 좀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내면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1대1 협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완화 조치를 위해서 발언한 취지도 뭐 수개월 내에 상당 기간 상당 수준으로 미중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이지만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 2, 3년까지는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수개월 내에 완화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증시는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완화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두 사람이 서로 전화기 붙들고 누가 먼저 전화하냐 이런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쌀 관련된 기사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일본에서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나 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사이에 쌀값이 2배로 치솟아가지고 뭐 54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예. 뭐 중요한 것은 일본도 역시 이상 기후 때문에 2023년에 쌀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쌀에 대해서 사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쌀을 많이 미리 유통업체라든지 가정에서 쌀을 샀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엔저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에 방문해서 그 나라 고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일본의 스시 초밥이라든지 주먹밥에 대한 수요가 네네네. 늘어나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의 쌀 수요 소비량이 2.5배 이상 늘어났다. 공급 이러다 수요가 보니까 다문화된 거네요. 쌀값이 급등을 예. 한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35년 만에 한국 쌀을 수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겠네요. 예,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지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kg대로 지금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큰 희소식이지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저가 끝나게 되면 일본으로의 좀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되면 일본의 관광객들의 쌀 수입은 쌀 소비량은 크게 지속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역시 일본 국내인 내국인들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0kg 초반, 연간 쌀 소비량이 50kg 초반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관광객에 의한 쌀 소비, 그다음에 흉년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쌀 수출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쌀 문제는 또 엔저랑 연관이 되는 부분, 이런 점도 재밌네요.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어제는 이게 봄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장마철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비구름은 모두 빠져나가고 오늘 서울에서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도 안팎으로 이맘때 아침 수준을 약간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출근길마다 워낙 포근한 공기가 이어졌던 만큼 상대적으로 비 온 뒤 공기가 약간 쌀쌀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주 초반부터 날씨 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에서는 낮부터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는데요. 특히 서울 등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서 아침과 달리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모두 물러나고 오늘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이 충청 이남 지역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습니다. 특히 해안과 호수 근처 도로에서는 감속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광주가 15.2도, 대구는 13.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초여름처럼 기온이 오르겠고요. 강릉 14도, 포항 15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다만 내일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동해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2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